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교 아카데미 제5회차 교양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차 교양 강좌의 제목은 남해로 유배온 선비들의 사상과 문학 정신입니다. 남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유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 거제도, 진도 이렇게 섬지방으로 유배온 경우가 많았는데 남해는 한 200여 명의 유배객들이 다녀간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2010년 11월에 유배문학관을 개관하고 지금 전국에 유명한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로 유배온 선비들, 정말 그 많은 선비들 중에서 6명이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6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배는 조선시대 행벌 중에 하나입니다. 대명률이라는 데 보면은 그 명나라에서 나온 건데 형벌의 종류는 태, 장, 도, 유, 사 5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태형은 아주 그 해초리 같은 것, 정말 해서 이 새끼 손가락만한 그 해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건데 볼기를 이렇게 때리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아주 가벼운 행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자 같은 경우는 하의를 안 벗기고 볼기를 때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하의를 벗겨서 이렇게 볼기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도 간음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바지를 치마를 내리고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15세 이하 어린이,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속전이라고 해서 지금의 벌금으로 대신 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을 때리는 이런 행벌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태형은 뭐냐면은 지금은 벌금형, 좀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장형은 곤장을 가지고 이 볼기를 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히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60, 70, 80, 90, 100대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곤장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속전이 가능했는데 속전 정말 벌금을 내는 게 가능했는데 이 벌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부잣집이나 양반집 이런 데 아니고서는 좀 내기 힘든 정도 벌금, 요새 같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그런 벌금을 말하기 때문에 요 장형은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장형 뭐 때리는 건 없으니까 지금도 이거는 벌금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형의 경우는 뭐 유배를 갈 때도 곤장 100대 뭐 어디로 유배 가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00대 정도 맞으면 대체로 그 거의 뭐 사람이 걷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장행을 당하고 유배형을 내렸는데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행은 1905년도에 폐지되고 그 다음에 태형 역시도 1920년대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0년 전까지는 장형, 태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형이라고 세 번째 중한 벌이 있습니다. 도형은 감옥형을 말합니다. 지금 징역형. 그러니까 태형이나 장형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징역형을 살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같이 뭐 지금같이 10년형, 20년형, 30년형, 무기징역 이런 건 없고 대체로 이제 3년 정도. 그래서 장 60대에 감옥 1년, 뭐 장 70대 1년 6개월, 장 80대에 2년, 장 90대는 2년 6개월,
장 100대는 3년 뭐 이런 식으로 한 5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뒤는 막 흔들리고 이래서 똑같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시 도형도 돈으로 해결도 됩니다. 요새 뭐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내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도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형보다 또 좀 무거운 재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룰 유배형입니다. 도형 다음으로 중요한 재가 유형입니다. 유형. 유배형이죠. 옛날에 뭐 귀양을 보냈다 하는 건데, 귀양 가는 형인데, 귀양은 지금으로 따지면 무기징역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거는 그 자손 만대로 이게 쭉 가는 그런 유배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배를 이렇게 생각하면 유배 갔다가 뭐 1년 만에 풀리나고 몇 달 만에 풀리나고 뭐 10년 만에 풀리나고 하는데, 그 풀려나는 것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배를 됐을 때 풀려나고, 일반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거의 노비로 돼서 유배를 갔다 하면은 그 자식까지도 노비로 살게 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이 유배 가는 경우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 말을 도둑질했다든지 아주 중요한 이런 범죄들에 해당되는 그 일반인들은 유배를 가면은 거의 다시 살아나오기 힘든 그런 행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배를 갔을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관노나 관비로 가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군인 같은 경우는 높은 뱃을 장수를 했는데 1등병으로 2등병으로 이렇게 강등시켜서 군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다가 백의종군으로 간 것 역시도 유배형에 해당되는 그런 행벌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면은, 일반 선비들은 유배를 가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걸 해결을 대부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죠. 그 현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서 또 높은 뱃을 할지 모르게 좀 잘 대해주기도 하고, 또 워낙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향사들이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은 걸 제공받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사형을 아주 많이 시켰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가 되다시피 한 나라들이 많은데, 이 사형은 형벌 중에 가장 무겁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교형은 목을 졸라 죽이는 행벌이다. 참형은 목을 베어 죽이는 거다. 사사는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행벌이다. 뭐 능지처사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거. 효수는 머리를 잘라서 저작거리에 매달아 놓는 이런 형벌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도 보면은 죽은 뒤에도 묘를 파서 부관 참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어찌 보면 그런 행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근데 이 사형이라는 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아주 무겁기도 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래가지고 죽더라도 내 신체가, 부모님이 주신 신체가 무사히 정말 잘려나가지 않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먹고 죽으면은 아주 행복한 게 사형을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은 이렇게 태장, 도유사 5개의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배를 옵니다. 그렇다면 남해에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왔는데 그냥 유배를 왔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신 분들이 있고, 남해에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쳐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배문학 그러면은 충신 연주지사다 그래가지고 충신으로서 주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산 동네에 유배왔던 정가정이라는 사람, 과정 정서라는 사람이 뭐 거제 유배 가기도 했었죠. 동네에 있다가 거제로 옮기는데 그분이 썼던 정과정곡이라는 노래가 유배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요즘 좀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또 유배문학의 효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신 연주지사가 뭐냐면은 내가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나니 산 접동세완 있었타요이다 이렇게 나가죠. 내가 임금님을 그리워서 울고 지내는데 산에서 우는 소쩍새와 나는 비슷하다. 쭉 그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아소니마 도람도레사 개오소서. 아, 님께서 좀 마음을 돌리셔서 저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아부성이 강한 그런 문학이 충신 연주지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유배 문학의 효시든 유배 와서 유배의 삶을 그대로 노래한 것도 그런 아부의 문학이 아닌 것도 충분히 유배 문학이다. 그건 당연히 유배 와서 썼으니까 유배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꾸짖는 걸, 타향살의 외로움을 노래한 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걸, 그 다음에 유배지의 풍경을 노래하는 거, 많은 그런 부분들도 다 유배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안종왕욱이라는 사람이, 안종왕욱은 고려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 안종왕욱이 갱종의 왕비였던 헌정왕후가 경종이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 헌정왕후를 사랑하게 돼요. 정말서 조카 며느리를 사랑하게 돼서 아기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천으로 유배로 와서 시를 하나 남깁니다.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대와 함께 같은 날 황성을 낳았구만 그대는 가고 나는 못 가는구나. 이 그대라는 것은 그 여인이 아니고 자기를 호종하고 온 그 사람입니다. 호종하고 온 사람은 돌아가고 나는 사천에서 못 돌아가고 있다. 나그네 외로운 몸 사슬에 묶인 잔나비 같아. 나는 말처럼 돌아가는 그대가 부럽구나. 이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임금의 한 말씀 고칠 길 없으니 바닷가에 나가 고기나 잡으며 널거리라. 이렇게 하는 칠언율시를 씁니다. 이 칠언율시는 한시죠. 이런 한시를 쓰기 때문에 이 한시 역시도 가장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대명률에 의해서 유배를 많이 다녔지만 고려 초기에도 유배라는 게 있었고 그 전으로 쭉 돌아가면은 가야 시대에도 유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에 건강가야의 그 왕비가 김해 하산도로 유배를 갔다 이런 게 있는데 하산도는 지금 그 삼각주가 발달되면서 그 섬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유배라는 것 자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해라는 곳에 조금 요 섬이 남해 이제 섬인데 이 남해 섬에 잠김구 서폭임만중 약천당구만 소재 이맹 후송유양 겸재 박성은 이렇게 6명의 유배문학 작품을 남깁니다. 이 6명에 대해서 한 명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유배 문학을 최초로 썼던 사람은 잠김구입니다. 잠김구라는 분은 조선 중종 때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유배로 오냐면은 기묘사화라는 사화가 유배의 원인이 됩니다. 당시에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 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도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주 격격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훈구파의 홍경주나 남곤, 심정 이런 사람들이 야, 이 너무한다. 이렇게 해서 이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 홍경주의 딸이 궁녀로 들어가서 그 궁녀로서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 이렇게 써놓습니다. 꿀을 발라가지고 나무 이파리에다가. 그러니까 꿀을 발라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벌레들이 그 주초위왕 글씨를 파먹어요. 온 나무잎에 여러 군데 써놓고 그걸 들고 와서 중종한테 가서 이거는 주초라는 걸 보태면 조씨다.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리니 지금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역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기모사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젊은 개혁자들은 전부 다 유배를 다 갑니다. 정암 조광조는 능주라는 곳이 지금 전라남도 하순이고요. 능주로 가고 충암 김정은 제주도로 가고 장항김구는 남해로 옵니다. 호들이 전부 다 정암, 충암, 자암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묘사 때 그렇게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능주에 유배됐던 정암 조광조도 사약을 받아 죽고 충암 김정도 사약을 받아 나중에 죽습니다. 정말 정적들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언제 또 역적이 돼서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나 장항김구는 남해에서 횟수로 13년, 만 11년 한 3,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입회가 됩니다. 입회가 돼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유배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중종과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냈고 친구처럼 지낸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32살이라는 나이에 홍문관 부제학이라는 아주 높은 배설을 하다가 32에 나와 유배로 와서 44시 될 때까지 남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낸 거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해에 와서 젊은 시절에 많은 시도 쓰고 다양한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선 정기 4대 서예가로 불립니다. 조선 정기 4대 서예가라고 하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석봉한호,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한석봉 이렇게 부르는. 그 다음에 우리 김구쌤도 거기 포함됩니다. 뭐 양사은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이제 조선 정기 4대 서예가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서울의 인수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글씨를 인수체라고 불러요. 인수체라고 부르는데 그 왕이지의 글씨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워낙 글씨가 좋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글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사가거나 뺏어가니까 이분이 29살 때인가쯤 돼서 다시는 글씨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 남아있는 우리 잠집이라는 속에는 76편이 있는데 이게 남해에서 한두 편을 빼고 다 남해에서 쓴 시들입니다. 그 중에 시가 아니고 별곡으로 경기체가인데 화전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6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부귀영화에 대한 완전 초탈, 그 권력, 이게 유배를 와서 백척간두에서 딱 서서 진짜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그냥 떨어지든 말았든 우리가 말하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제1장에는 천지의 지지도 1점선도 자망운 우금산 뭐 이런 식으로 쭉 남의 경치를 노래하고 다양한 걸 하다가 마지막 6장에 가면은 갱락 번하야 너는 불호냐 주문주육이야 너는 좋으냐 석전옥시야 세풍하니 향촌해집이야 나는 좋아하노라. 이런 마지막을 쓴 것은 갱락번화는 뭡니까? 그죠? 갱락번화라는 것은 서울의 아주 그 번화하고 좋은 그런
삐까번쩍한 그런 것이 너는 부럽냐? 또 붉은 대문 안에 있는 술과 고기가 너는 좋으냐? 나는 석전 돌밭에 띠집에서라도 시절이 화목하고 좋으면은 그 세상이 풍성하면은 이 시골 항촌에서 모이는 회집 모임이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남해에서 내가 진짜 친구들하고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배를 와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충신 여주지사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능절의 문학이다 하는데 뭐 아까 마찬가지지만은 하전백국 제일 하늘에 가요 땅에 머리는 뭐 아득히 먼 섬 신선에 서면은 쭉 나오죠. 그리고 뒤에 두 번째는 이 장에는 뭐 하별시라든지 박교수라든지 강윤, 정기, 하세연 이런 분들 다 남해에서 그 당시에 그 장항김구 선생님과 어울리던 남해의 선비들이에요. 특히 박교수라는 사람은 박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밀양박씨 남해 임남시조기도 합니다. 진주에서 교수관을 하다가 그 기묘사 때 정암 조광조 쪽에 섰기 때문에 남해로 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다 피신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서옥비, 고옥비, 큰 언덕이, 작은 언덕이, 강금의 춤과 노래와 춤, 녹금의 장구 소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생들과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한 농촌 6장에 나오는 농촌 해집이라는 향촌 해집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어울리고 노래하고 부는 게 참 좋다 그런 거고 하정별곡 제4장은 또다시 한어는 문장으로 노래하고 경소는 풀피리를 잘 부니까 하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그 우리 남의 향사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강윤은 씨 나오고 뭐 설아랭딩 거문고를 잘 치는 모양이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남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녹파주와 소국주, 맥주, 탁주 이런 술에다가 황급빛 빛나는 닭과 흰문어 안주에다 유자잔을 접시에 받쳤고 한가득 근하니 그 감각이 멋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슬플 것이 있을 것이냐 하고 아까 6장에서 서울의 번화로움도 부럽지 않다 하면서 남에서 이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능절의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학 정말서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남해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를 노래한 것이 장항김구 스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남해 유배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서포 김만중 선생입니다. 서포 김만중 선생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구운몽, 사시남정기라는 한글 소설을 쓰고 또 수많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들을 남긴 분입니다. 특히 유배를 가는 곳마다 총 3번의 유배를 갔는데 강원도 고성, 그 다음에 평안도 선천, 그 다음에 우리 남해 이렇게 3군데 유배 와서 그때마다 어머니를 위한 글들을 많이 써서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심도 굉장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효도학회에서 여의도에 김만중 상을 세우려고 노력도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서포 김만중 선생은 우암 송시열이 중심이 됐던 서인 노론에 속했던 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인과 소론과 싸워왔던 그런 분들인데 뭐 그것이 누가 옳고 그렇고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해의 이 말을 조금 먼저 했다가 그 근원을 밝히지 못해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 조사석이라는 사람이 좌의정이 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조사석은 장희빈의 청탁에 의해서 좌의정이 됐다. 그런 말이
궁중에도 다 돌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임금한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기만증이 좀 강직한 성품이다 보니까 숙종한테 전하만 모르고 있지 조사석이 영의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조사석이란 사람이 영의정이 자의정이 된 것은 그 장희빈의 청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이 들어오니 자의정을 좀 이제 그냥 잘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평안도 선천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가 그런 말 하더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해도 끝까지 제가 그 들은 말을 또 하면은 전부 다 다치던데 저는 그 말을 뭐 여러 사람한테 들었을 분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배를 가요. 그리고 1년쯤 뒤에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정말 왕자를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8.15 특사처럼 유배 간 사람들 전부 다시 다 풀어줍니다. 한 1년 3, 4개월 정도 선천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풀려나가지고 다시 우암 송시열이 조그만 어린애를 갖다가 이제 새 손으로 삼으려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장희빈은 남인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암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다시 죄를 묻기 위해서 옛날에는 유배 갔다가 언제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당에서는 끊임없이 사약을 내리소서하고 수없이 많은 상소를 올립니다. 우암 송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소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조사할 게 있으니 불러라 하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또 임금을 만나면 임금의 마음이 어찌 바뀔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사약을 내리라고 남인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올라오다가 정읍에서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암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사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서인들을 전부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스포김만중이 뭐 1년 몇 달 전에 조사석을 자의정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말을 꾸몄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억언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된다. 다시 국문을 해야 된다. 또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나. 근데 역시 스포김만중 말을 안 합니다. 왜? 들은 사람이 자기 사위, 소재의 이명이란 자기 사위의 형 2, 3명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이 되기 때문에 내 혼자 유배하거나 죽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남해로 유배를 옵니다. 그때 자기 사위는 소재의 이명은 저기 경상도 영해로 유배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 유배 와가지고 3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남해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 남해 유배 와서 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하나씩 한번 스포김만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김만중 선생이 참 불운한 삶을 살았죠.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왔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속전속결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강화도로 올 수 있는 길을 막혔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나 왕은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를 점령을 하라. 청나라 군대들이 이제 강화도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강화도가 함락이 됩니다. 강화산성이 함락이 될 때 그 김상룡이라는 수비대장과 함께 김익겸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화약고에 몸을 던져서 폭사를 합니다. 정말 해서 순국을 한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야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분신자결을 합니다. 분신자결을 하니까 그 자기 어머니, 김익겸의 어머니, 김만중의 할머니죠. 김만중의 할머니도 자기 살던 강화도 비신체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중이 만삭이 나이, 김만중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 김만기만 있었는데 그 김만중이 태어나기 전에 윤씨 부인은 김만중의 어머니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 서씨 부인이 안 된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을 해서 피신을 하게 합니다. 피신을 하게 하는데 윤씨 부인 역시도 제가 청나라 군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자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행히 각곤나루에 가서 배를 얻어탑니다. 그 영남전선이죠. 강화도가 함락된지도 모르고 영남 지방에서 올라온 배를 타고 교동도, 강화도 좀 위에 있는 강화도에 포함되는 교동도,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이 유배됐던 곳이 교동도가.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서포기명이 태어나요. 뱃속에서. 배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배 위에서. 그래서 어릴 때 아명이 배선자를 써서 배선자를 쓰고 날생자를 써서 선생이라고 어릴 때 아명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윤시행장에 보면은 강화도하고 여기 인천, 평택 이 사이에 있는 좁은 물목이 염화강이랬어요. 근데 그 염화강에 여자들이 청나라 군대한테 군사들한테 능욕을 당하기 싫어서 하얀 치마를 둘러쓰고 다 빠져 죽습니다. 뭐 옛날에 의자왕 때 낙하암에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거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빠져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것을 조선 여인의 한이 어린 연꽃이 만발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서포기만 중 있어요. 그래서 교동도 있다 또 대부도로 옮겨가고 막 옮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외갓집에 있는 서울 소공동, 지금 반도조선 호텔이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살면서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참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린 김만중 때고, 그 김만중의 또 가문이라고 하면 대단하죠. 김만중 선생님 광산김씨인데 그 가문 중에서 향교회나 성균관에 가면은 그 공자를 비롯한 중국 사성가 송나라 때 이제 이현, 사현 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18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계 김장생하고 신독제 김집 두 분이 동국 18연에 포함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강상김씨 요 김만중 형부터 자기 작은아버지 형 쭉 해가지고 7명의 홍문관 대제학을 배출하는 조선시대 학맥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영의정보다 더 알아주는 게 홍문관 대제학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을 홍문관 대제학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이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고성을 유배됩니다. 고성에 유배될 때가 30대 때인데 38살 때인가 그렇게 유배를 하는데 그때 유배지로 가면서 어머니하고 이별하고 시를 씁니다.
슬픔 삼켜 뱃속에 맺히니 떠나는 자식 어머님과 헤어지는 마음일세. 정으로 울면 안 되는 줄 알아. 웃고자 해도 어디서 나오리요. 이 어머니와 많은 어머니의 시를 쓰게 되는데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금 관성이죠, 그쪽이. 거기 이제 유배 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도 선천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석과 관련 은사의 밴으로 선천으로 두 번째 유배를 가는데, 그때도 유배 가서 9월 25일 날 9월 25일 적중작이다. 유배지에서 이제 시를 씁니다. 이게 지난해 오늘 어머니 모시고 행제무효 장수바라는 술잔 올렸지. 한 번 뱀방에 떨어져 소식조차 끊겼으니 형의 새 무덤엔 이미 가을슬이 내렸겠네. 그죠? 자, 형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세요. 근데 9월 25일 날 행제무효 장수바라는 술잔 올렸지. 저 9월 음력 9월 25일이 어머니 생신날입니다. 생신날.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생일날에는 항상 시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배 온 남해. 남에서 유배를 딱 와가지고 1689년 3월 7일 날 청극 절도 안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 남해를 유배 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인연나무가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고 어머니가 그해 돌아가십니다. 12월 22일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3월 7일 날 와가지고 또 어머니를 위한 시를 많이 적었지만 대표적인 게 기사년 9월 25일, 우리가 일명 사친시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 아침 어머니 그리워 글을 쓰려 하니 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만 가득하구나. 몇 번이고 붓을 젓다가 다시 던졌던가. 문집에서 남쪽 바다에서 쓴 시는 응당 빠지겠구나 하는 그런 오원율시를 씁니다.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어머니 생신날 쓰죠. 김만중 선생이 쓴 시들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자, 유배 올 때까지 50년 세월을, 50년이 넘는 세월을 홀어머니 밑에서 오로지 홀어머니가 스승이고, 물론 뒤에는 김익희라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좀 공부도 가르쳤지만은 거의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그만큼 깊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행장도 썼듯이 그분이 이제 남해에서 56세 일기로 남해에서 사망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런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재밌는 게 남해 유배문화까지 생겨서 여름이 좀 지나서 집은 다 지었는데 유배문화관을 좋은 날짜를 잡으려니 태어난 것도 3월, 지금으로 따면 음력 3월 달이고, 또 유배 온 것도 3월 달이고, 뭐 마땅히 잡을 날이 없어서 2010년에 그 준공식을 했는데, 그 개강 기념식을 2010년 음력 9월 25일이 11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배문학관이 개관 날짜가 2010년 11월 1일로 만든, 정말 그만큼 그 김만중의 효심을 그 개관 날짜까지도 작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서포 김만중 문학의 대표적인 주제는 춤과 효다. 대표적인 주제가 춤과 효다. 춤은 오로지 임금을 향한 마음. 그래서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을 붙인 게 춤인데, 그 후에 중심이 한 개여야, 중심이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충이 되는데, 중이 두 개 되면 환이 되죠. 막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하나야 되고, 그리고 효도 늙을 노자에서 이렇게 삐침 요 밑에 것만 빼고 아들 자자. 그래서 아들이
나이 드신 부모를 업고 가는 형상을 한 게 효라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효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충의 문학이라 하면은 어, 아까 말한 사시남정기와 뭐 이 사시 대표적인 사시남정기죠. 그 효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 그런 많은 작품들을 쓰기 때문에 그 어머니 생신날 시뿐만이 아니라 그 정조를 지킨 여자들에 대한 시들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들이에요. 그런 특히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조를 지켰을 때 옛날에 예조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런 사람 상도 많이 주고 하게 된 게 어머니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마지막에 그 남에 와서 완성을 한 선비 정경부인 행장 요즘 말하는 윤씨 행장 그거는 우리가 어머니를 향한 혈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작품들도 남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충의 문학이라는 것이 아까 사시남정기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위한 목적 소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해서 유연수라는 사람과 교시와 사시 두 여자 그래서 유연수가 교시한테 쏘가서 사시를 쫓아내게 되고 마지막에 결국 사시를 들여앉힘으로써 교시는 장희빈이고 사시는 인현왕후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마지막에 결국 그 사시 정말서 정실 부인을 다시 데려오는 인현왕후전도 마찬가지지만 인현왕후전의 출발점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라 합니까 그게 마지막에 가면은 권성징악 뭐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은 그런 소설을 썼고 구운몽도 어떤 분들은 뭐 좀 다른 해석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구운몽이라는 것을 역시도 그 성진이 양소유가 되고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서 성진이란 스님이 용왕한테 심부름 갔다 오다가 팔선녀와 희롱을 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 속세로 유배를 돼서 그 팔선녀가 배난 유배된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만나면서 그 팔선녀와 다시 속세에서 재회를 하죠. 재회를 하고 탁 꿈에서 깨보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여자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우리가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꿈속에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결국 꿈에서 깨니까 아무것도 없는 다시 선임으로 돌아온 정말 인생은 일장출몽이다 이런 것도 암시하면서 숙종이 그 인현왕후도 있었지만 앞에 인경왕후 돌아가시고 인현왕후가 오랫동안 왕비를 했는데 장희빈한테 또 장희빈과 만나서 그죠? 장희빈과 만나서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고 또 이제 영조 역시도 그 채무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 완전히 좀 밑바닥을 살던 궁녀, 그래서 잡일하던 궁녀와 눈이 맞아서 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낳게 되죠.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 우리가 정확하게 후궁의 그 종사품까지 후궁의 맥락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된 것도 유일하고 또 왕의 어머니가 된 것도 유일한 게 바로 숙빈, 채씨 이런 사람. 나중에 빈이 되죠 결국에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이제 역사 속에서 다 이게 김만중이 소재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포만필에 보면은 서포만필은 지금 따르면 중수필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들인데 비평론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로 시문을 쓰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한글 애찬론이 가지게 됩니다. 초창엔 자기도 한문으로 모든 걸 다 썼었는데
흑윤의 홍길동전을 물론 이제 한번 경험했겠죠. 최초의 한글 소설. 그러나 이분 역시도 남해 와서 유배 와서 살면서 안악내들이 흥얼거리는 소리, 뭐 우물가에서 물기르면서 말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직접 읽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중의 문학은 그만큼 그 아주 그 사대부들을 위한 문학이라기보다는 서민들과 가까운 그런 문학을 지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뭐, 효, 삼오곡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김만중 선생이 추구했던 것들은 평생을 혼자 홀어머니로 산 어머니를 위해서 문학 작품을 쓰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한 문학 작품을 썼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천 난구만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천 난구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름만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도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안에 이르느냐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조금 남해로 유배 오게 된 계기가 허적의 서자 흑연의 횡포가 아주 심해서 탄핵 산소했다가 거제도로 유배됐다가 그 송시열이 거제도로 가니까 다시 남해로 유배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 보면은 그 남해에서 직접 이야기한 것들은 그 망운산과 금산을 탐선하고 재영등 금산이나 등망운산 이런 한시라든지 또 하방사에서 그 스님들을 만나서 스님들한테 드리는 글, 그다음에 또 유명한 영유 20수라는 그런 그 유자를 노래한 20편의 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천 난구망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동창이 밝았느냐 그 시가 어디서 썼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묘가 있는 용인에서는 용인에서 쓴 시다. 그 다음에 또 강원도 동해에서는 동해 지방에 관직으로 와 있다가 쓴 거다. 남해에서는 또 남해는 제일 작은 동네가 되는 게 힘이 좀 없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배해서 쓴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상당히 남해에서 쓴 걸로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 역시도 영의정까지 지내고 아주 그 높은 배설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좀 아주 성격도 강직하지만은 또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좀 이렇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분 역시 기사 황국을 당해가지고 유배가 됩니다. 처음에는 기사 황국을 당해서 유배를 되는데 기사 황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사 사화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사 황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당한 것이 사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진사류 사림들이 그 화를 당한 사화를 사화라고 하고 뭐 갑자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 기묘사화 이런 대표적인 4대 사화가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젊은 살인들, 젊은 그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경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황국이라는 것은 국면이 베네타에서 조금 그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정권 싸움에서 져서 정치가 바뀌어서 국면이 바뀐 것을 이제 황국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기사 황국이라는 것은 아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릉으로 유배가 되는데 그때 우암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정읍으로 와서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서포 김만중 선생이 남해로 유배 왔던 경우
다 그것도 기사 황국 때 다 유배를 왔습니다. 숙종 15년 때죠. 1689년인데 그때 이제 강릉에 유배됐다가 그리고 숙종 20년에 이제 장희빈을 폐위하고 나서 인양으로 복위시키는 갑술옥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술옥사 일어나고 나서 영의정이 다시 복직이 됩니다. 영의정에 복직이 됐지만은 또 1701년에 무고의 옥이라는 그런 또 무고의 옥에 의해서 그 장희빈의 용서를 청하다가 이렇게 또 파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해에 유배 왔을 때 쓴 시들이 약천집이라는 곳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인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조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 넘어 사례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게 동창이 밝았다. 정말 새벽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걸 의미하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열려야 된다. 또 노고질이 우지진다. 노고질이는 일명 종달새라고도 하는데 이 노고지리는 개울에는 울지 않습니다. 봄이 와야 울기 시작합니다. 초봄이 아주 이른 봄이 되면 울기 시작하는데 자 동창이 밝았는 노고지리 울진다 이 뜻이 참 어둡고 암담한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깨닫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는 아이놈은 이게 소치는 아니면 상기안이 이러느냐. 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소치는 목동은 아직도 안이 일어났느냐. 아직 잠을 자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치는 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목민이야. 목민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좋은 물과 좋은 풀이 있는 정말서 아주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목민인데 목자인데 그래서 저 소치는 아니고 소는 좋은 물과 좋은 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듯이 비유해서 말을 한 겁니다. 목자라는 것은 좀 베스라치들을 말하는 거죠. 베스라치들은 아직도 꿈속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느냐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너머 살에 긴 밭,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언덕에 올라가면은 다 그 살에 긴 밭, 엄청나게 넓은 밭이 있는데 가지도 않고 지금 언제 가려고 그리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어찌 보면은 참여 문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 시를 썼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건농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소치는 아이가 제 넘어 살에 긴 밭을 간다는 것은 뭐 쟁기질을 하고 이런 건데 저것이 단순하게 이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 저런 건농가를 불렀을까? 물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정치 현실을 한탄하는 그런 시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 자기가 정치 일선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쓴 시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남에서 쓰여질 수가 있다 하는데 영유 20수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남해에 보면은 이동면에 옛날에는 뭐 삼동면이었지만 지금 이동면에 장전이란 마을이 있죠. 그 이동에서 바로 지나면 첫 번째 마을인데 그 장전 마을에는 길장자의 밭전자를 씁니다. 그게 살에 긴 밭을 요 장전에도 다녀간 영유 20세에 보면 장전 마을을 왔다 간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자당산 그 유자를 피면서 나눔들판을 그
다닌 흔적들이 남포연에서 다녔던 이 기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남에서 썼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저 시를 요즘에 맞춰서 한번 비슷하게 바꿔봤어요. 어? 날 밝은 청명한 봄 종달새 지적인다. 이 나라 신하들은 아직 아니 깨었느냐. 혼란한 종묘사직을 어느 때나 세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정쟁을 염려하면서 탕평을 굉장히 주장했던 남구만의 심정을 그 조선이라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마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이런 시조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유 20수라는 거에 보면은 영유 20수 중에서 많은 뭐 유자를 말려서 바둑돌을 만들고 뭐 막 이래 하는데 남에서는 유자를 대학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유자나무 하나가 있으면 대학생 하나를 등록금이 됐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1970년대에 유자를 따러 가면 그때 유자가 하나가 500원 했습니다. 1000개만 따면은 50만 원이면은 당시에는 대학교 1년 등록금이 됐습니다. 사립에도. 그러니까 1000개 정도 따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자가 귀하고 그랬는데 뭐 요새는 유자가 영 값이 안 나가니까 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전들이 헬령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세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딱 한 7, 8월 달 뭐 일이 적당한 때가 이제 유자가 조그마하나 이렇게 익어가면은 뭐 파랗게 됐을 때죠. 그럴 때서 아전들이 와서 개똥이 집에는 유자가 나무가 몇 그루인데 몇 개가 열렸다. 적어갑니다. 적어가서 최소한 반 정도로 세금을 내라. 50% 정도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보통 태풍이 추석 전후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유자가 익어갈 때쯤 되면은 태풍이 한번 와버려요. 그래서 유자가 반이나 떨어져 버리면은 쇠가 빠지기 키워가 가꾼 유자를 따가지고 수확을 해서 전부 다 관청에 다 갖다 줘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다른 안 떨어진 집에 가서 사다 주든지 돈으로 메꾸든지 해야 되니까 이 유자나무가 원수라 원수. 그래서 백성들이 유자나무 뿌리에 불을 질러 죽여가지고 배에 내서 유자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7, 80%나 남의 유자나무가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의 시도 나옵니다. 영유 25수에는. 그러니까 1600년대 말 이럴 때 1700년대 초에 수탈도 심했지만은 그런 고충을 약천 남구만 쌤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습담을 제거하고 장기를 이기는데 유자나무 좋은 것도 없다면 남의 사람들은 그 유자가 그만큼 좋다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들은 내용들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천 남구만 선생은 남해에서 아주 긴 유배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은 남해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다 많이 담아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엔 소재 이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내가 소재 이명을 서포 김만중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서포 김만중 선생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뭐 이 시들은 대체 그렇겠죠. 그 세종의 아들 밀성대군의 6대손입니다. 6대손인데 이분은 기사한국으로 영해를 갔다가 그 영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서포 김만중 선생이 1692년 4월 30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4월 30일 날 김만중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보고가 되니까 너는 영해에 있지 말고 네 장인이 있던 남해로 다시 유배를 가라 해서 남해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해 와서 보니까
자기 장인이 있던 유배지에 매화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장인이 심은 거라 그래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시들시들 말라 죽고 있어서 자기 적사로 옮겨 심었더니 아주 그 잘 자라더라. 그래서 아, 내가 내 마음과 내가 하는 그 행동과 내 모습이 장인을 닮아서 매화나무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매부라는 시를 남깁니다. 매부라는 시. 그래서 소재 이명선생의 시는 뭐 그리 많이는 안 남아있지만 매부라는 시가 아주 유명한 시인데 소재 이명선은 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그 소재 이명선생이 또 유명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해에서 지감제, 석감제라는 그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쳐서 워낙 실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영남 지방이고 뭐 저 호남 지방이고 뭐 충청도 지방이고 이분한테 좀 글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첫 번째 유배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참 그리고 이제 유배 또 풀렸다가 다시 남해 유배로 오거든요. 유배 왔을 때는 저 사천에 사는 목호로 인한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소재 이명 쪽에 소재 이명 선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에다가 뭐라고 이제 고변을 하냐면은 소재 이명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반역죄로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이명 선생이 이제 불려 올라가죠. 임금이 직접 내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올라가는 길에 아까 우암 송시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무고를 했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말을 꾸몄기 때문에 너 왜 사람들이 모여서 너 역모했다며 하고 임금이 국문을 하면은 친문을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는 그런 적 없다. 저는 저한테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학문을 가르치고 강의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갖고 무고가 밝혀졌다. 이게 무슨 거짓말로 한 거다. 밝혀지면은 이 사람을 이제 탄핵하는 쪽에서 죽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또 사약을 내리소서하고 막 계속 상소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한양에 있는 한강 넘어 노량진 나루터까지 갑니다. 노량진 나루터까지 갔는데 어금부 도사가 딱 배를 타고 오는데 아 드디어 내가 가서 임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사약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 나루터에서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람들은 너무 우리 뭐 잘 가르쳐주고 남에서 너무 영향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구학을 양성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영정을 그리고 이분을 영정을 모셔와서 남에다가 사당을 짓죠. 그래서 뒤 계속 모시는데 봉천사라는 사당을 짓고 봉천사 묘정비를 세웁니다. 그렇게 비를 세우고 추모를 했던 그런 남에 아주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참 임금님과 독대를 하기가 참 힘든데 이분은 이제 정류 독대라고 해갖고 그 정류년에 그 경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 영조의 대리청정 경종이 좀 병약한 데다가 아기도 못 낳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경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경종이 죽으면은 그 연인군 영조가 세제로서 왕이 될 게 뻔하니까 대리청정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영조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건저사대신으로 불립니다. 당시에 건저사대신. 건저가 뭐냐면은 세울 건자에 세자 저자를 씁니다. 저는 우리가
임금을 부를 때는 전하 이렇게 부르는데 세자나 세손 뭐 세제를 부를 때는 저하 이렇게 저하. 그 저하를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대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저 사대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윤의 임금과 직접 둘이서만 만나요. 옛날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게 밑에 성지들이 사초를 만들기 위해서 임금님과 신하가 한 말을 다 기록을 합니다. 다 적습니다. 사초에다가. 적어서 거기서 뽑아서 실록을 만들기 때문에 임금님과 행동과 말은 전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과 만났을 때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진실은 모르는데 뒤에 이제 그게 다 밝혀져 가지고 남해로 유배를 오게 되겠죠.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소재집이라는 이런 이제 책을 후손들이 만듭니다. 뭐 쭉 지금까지 이런 약천집, 소재집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문집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들이 만드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요새는 뭐 책 만드는데 얼마 안 들지만 옛날에는 이게 다 목판으로 판다거나 이렇게 문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자기 조상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 서로 편지글을 주고받았던 사람, 묘비를 써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부모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좀 협찬해라. 협찬금을 받았어요. 이 문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두 번 유배를 왔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기사황국 때 첫 번째 유배는 기사황국 때 장인이 죽고 나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감제를 지어놓고 남의 사람들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경종 장희빈의 아들 숙종 다음이니까 당연히 경종이죠. 위중해지자 김창집 이운명이 조태채와 함께 이제 연인군을 대리청정하려다가 신임 사화로 인해서 남해로 유배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석감제를 짓고 뭐 옛날에 있던 걸 좀 고쳤겠죠. 그래서 충신 허제의 도리를 가르쳤다. 밑에 거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소재 이명생은 남해에 교육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했던 분입니다. 멜프 병서가 이러고 앞에 있네. 매부라는 시가 참 좋아서 요즘에 옛날 한시들을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책들에도 매부가 많이 지금 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매부라는 시는 이의명이 남해에서 남긴 어찌 보면 유일한 작품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후송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송유양 선생은 이분은 이제 남해로 유배를 와서 참 재밌는 글들을 많이 쓰죠. 지금은 아니라는 사람도 많지만은 영조 때 남해로 유배를 했는데 남해로 유배를 온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해 유배됐을 때는 남해 문견록이라는 그 한글로 된 기행문, 정말서 기행문 행태이기도 하고 당시 18세기에 남해인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남해 문견록은 순전히 한글로 돼 있죠. 남해 이르비 바다 가운데 서미기에 뭐 노랑을 건너가냐 주국에 노랑나루를 건너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에 대해서 뭐 좋다는 것도 있지만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장례와 혼인 절차가 이상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특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해를 꾸미가 가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는 좀 쌍놈들이 하는 짓인가 하고, 이 도대체 유교적 의미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바닷가 지방에 이 보면은 뭐 남해뿐만 아니라 거제도, 고성 이런 데 쭉 보면은 대체로 이 바닷가 쪽에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양이나 뭐 이런 위에서 생각했을 때 풍속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조금 안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 남해는 왜구들이 옛날에 많이 침범하고 이러니까 무관들이, 문관이 아니고 무관들이 헬령이나 행감으로 오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 남해는 좀, 남해 사람들이 대체로 좀 무식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해녀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해녀들이 아주 그 뭐 멀리 세존도까지 가서 전복을 따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랑이가 남해 있을 수가 없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고 쓴 내용에 보면은, 호랑이가 이제 삼천포 쪽에서 남해로 들어올 때도 위에 짚을 머리 위에 딱 호랑이가 쓰고 들어왔다, 참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호랑이를 못 알아보게 해서 호랑이가 넘어왔다, 헤엄쳐가 넘어왔다. 그래서 호랑이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런 뭐 내용들, 또 금산에서 사슴을 잡아서 임금께 진상했던 이런 내용. 근데 사슴이 몇 마리 없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남의 사람들이 좀 많이 괴로워했다, 그런 패단에 대한 지적,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쓰고, 특히 또 그 남의 사투리 방언, 남의 방언을 많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뭐 정지라든지 작지라든지 그래가지고 남의 방언들을 아주 많이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유배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쓴 것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분은 뭐 남해에서도 그런 걸 계속 썼지만은, 또 함경북도 그 종성으로 유배 가면서 북간 노정록이라는 또 한글 기행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도 이제 북간 여러 고을의 그 유적들이나 뭐 이렇게 18세기 후반에 그 북쪽 사람들의 삶, 남쪽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남기고, 또 한글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김효사 때 충암 김정이 제주도로 유배 가서 제주 풍토록이라는 그런 걸 씁니다. 그런 이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겸재 박성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 남해 유배를 온 것으로 생각을 못했던 분인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유배문학관이 만들고 나서 뒤에 이제 겸재 박성은이라는 사람이 남해 유배 왔었구나 하고 알게 된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그 정조, 우리가 뭐 텔레비전 드라마로 나오는 이산 나오는데 그분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세손 시강원인가? 세손 시강원에서 정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조의 글씨나 이런 것들이 저 박성은
후손집에 가면 다 보관돼 있습니다. 보관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영조가 나이가 50세가 됐을 때 기로소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기로소를 들어가는 거 반대해서 태조 대왕께서도 59세에 기로소로 들어갔는데 전하는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왜 또 기로소로 들어가려합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반대를 한 게 대표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은 기로소 하면은 옛날에는 70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이품 배설을 한 사람, 정이품 배설 이상한 사람 중에 70이 넘은 사람이 가니까 극히 드뭅니다. 배설을 갖다 장관급 배설, 옛날 판서급 배설 이상을 한 사람이 70을 넘겨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명 없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단한 국정자문위원 정도 될 건데, 그랬을 때 반대를 하다가 남해에 유배라서 한 횟수로 2년간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영조가 뭐라 했겠습니까? 야, 왕들은 오래 못 산다.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왕들은 좀 일찍 가도 된다. 근데 이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기로소로 들어갔는데, 뭐 영조가 제일 오래 살았죠. 82살까지 살았으니까 왕도 제일 오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오니까 옛날에는 이 유배를 오는 것이 말 한마디 그냥 임금한테 조금 정직한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해도 많이 쫓아내는 모양.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그 남해로 유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로소라는 자체가 뭐 요새도 뭐 시골에는 기로연을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 기로연은 그냥 뭐 한교나 어디 노인들 사이에서 70 넘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학문이 좀 있고 뭐 옛날처럼 꼭 그런 배설 안 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한교나 뭐 이런 데서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재박성이라는 분은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 겸재박성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남해 유배 올 때 그 의금부에서 부릅니다. 의금부에서 부른 게 그때가 한 8월 30일 날인가 29일인가 모르겠는데 29일. 딱 의금부에서 가니까 의금부에서 남해로 유배형을 딱 때립니다. 때리니까 시를 씁니다. 그날 저녁에 의금부에서 남해로 유배 가라는 형을 받다. 그래갖고 그 시를 쫙 써요. 시를 그 뭐 오원절구나 뭐 칠언율시나 칠언절구나 뭐 오원율시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시를 쓰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날짜를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를 다 적어가지고 이제 서울을 떠나서 과천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고 목천, 청주 뭐 쭉 이렇게 해서 저 경상도 성주, 합천, 진주, 곤양 이렇게 해서 13일 만에 남해 노량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근데 그 기간에 거의 매일 일기형의 시를 적습니다. 시 한 편 짓기 거의 쉽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계속 쓰고 남해 와서도 아주 아파서 못 쓰는 날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시를 쓰죠. 수많은 시를 일기 형태로 쭉 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위리 안치됐을 때는 위리 안치되는 대로 또 금산유람했으니 금산유람한 시 다 그렇게 쓰고 또 유배가 풀렸을 때도 유배 풀려갖고 가라 보내는데 딱 바로 가지도 않고 그동안에 자기와 남해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3, 4일 동안 만나서 오늘은 누구와 누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세포를 풀고 이제 내가 남해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만난 사람들과
만난 이야기들 또 쭉 시를 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전주, 남원 전주 요렇게 해서 호남 지방을 통해서 이제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갑니다. 그렇게 쭉 가는 그 유배 경로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기고, 그리고 남해에서 있는 동안의 시를 전부 다 매일 한두 번 빼놓고 매일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남천록이라고 이름 붙여요. 남천록. 남쪽에 옮겨져서 쓴 작품이라 해서 남천록이라는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를 쓰게 되죠. 근데 이분이 참 그래도 대단하고 시인이라는 것은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나서 마지막 쓴 시가 아차, 내 유배지에 있던 대나무 친구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그냥 왔구나 하고 한탄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딱 쓰고 남천록을 끝냅니다. 그 정도로 이분의 시에서도 남해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로 왔고, 뭐 제가 서두에 200여 명이라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해에서 유배 온 누구 외 몇 명까지 못하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남해 헬령이 관찰 경상남도 관찰사한테 지금 남해에 60명이 넘는 유배객이 와 있어서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남해에도 수천 명의 유배객이 다녀간 곳인데 이름이 밝혀진 게 한 200여 명 되고, 그 중에서 뭐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정말 정쟁에 휘말려서 뭐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높은 배설을 하다가 오신 분도 상당히 많다. 는 사실입니다. 뭐 배설 어디까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해에는 그런 유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은 남해 유배문학은 한글 소설인 충을 주제로 하는 한글 소설인 김만중의 구문과 사시남진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유배문학관도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제도는 뭐 작품은 더 많습니다. 남해보다 작품은 많지만은 한 사람이 수백 편씩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장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쓴 사시남정기, 그다음 구목은 뭐 선천 저작설과 남해 저작설이 지금 서로 뭐 결론이 안 나고 있지만은 구목도 남해 썼다고 볼 때는 남해에서 당대 최고의 작품들이 생겼고, 그리고 장항김구 선생의 하전별곡에 보이는 신선의 섬, 우리가 남해 1점 선도다, 그만큼 남해가 그때 당시 살기가 좋았다는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능절의 문학을 꽃피웠던 곳이다 하는 거고, 또 약천난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유지진다라는 그런 위대한 시조가 남해에서 창작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 그래서 남해의 유배문학을 바라보면은 남해로 유배온 사람들의 가진 문학 정신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 시대를 뛰어넘는 대단한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서 많이 보고 느끼고 후손들에게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지역도 유배온 사람들의 문학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남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유배 문학들이 세상에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이 유배문학 속에 담겨진 생각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이런 선지자들의 생각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